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시나요? 우리는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와 성별이 다른 사람,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 심지어는 장애를 가진 동료까지도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정말 다양한 다름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나와 같은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성별이 다르고 연령대가 다르고 출신 지역이나 성장 환경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때로는 장애가 있거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동료와 협력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속으로는 불편하게 느끼면서 겉으로만 예의를 지킨 적은 없었는지, 아니면 상대를 배려하기보다는 무심코 거리를 두거나 가볍게 농담처럼 다름을 지적한 적은 없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젊은 직원이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른다는 평가를 받거나 나이가 많은 직원이 꼰대 같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직원은 여자라서 힘든 일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남성 직원은 남자가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 섞인 농담을 듣거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한 업무만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오해나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무심코 드러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상대방은 조직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결국 소외감과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그리고 존중 문화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순간을 돌아보아야만 변화의 출발점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을 마주했을 때의 태도는 결국 조직 문화의 기초가 됩니다. 그 태도가 존중으로 이어지면 신뢰가 쌓이고 협업이 원활해지지만 무시나 편견으로 이어지면 갈등과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단순히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왜 성과와 연결되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조직은 여러 사람이 모여 협력하는 공간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배경,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디어도 제한되고 문제 해결 방식도 획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성별, 나이, 지역,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풍부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양성은 곧 창의성과 혁신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존중이 있는 조직은 갈등이 줄어듭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고 대화가 원활해집니다. 그 결과 협업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구성원들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는 조직의 성과로 이어집니다. 즉, 다양성과 존중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성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그 구체적인 이유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성별의 차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은 성별, 연령, 국적, 학력, 장애, 성격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차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 국내 출신과 해외 출신 혹은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장애가 있는 직원과 없는 직원,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사람과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함께 일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차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형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사고방식,
가치관, 일하는 방식까지도 포함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차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다른 점이 문제가 되고 불편함을 만들며 갈등의 원인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차이를 줄이고 모두가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와 조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문제는 훨씬 더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만 새로운 해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다양성은 더 이상 부담이나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조직을 성장시키는 자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성별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경험과 시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고, 연령이 다르다는 것은 다양한 세대의 지혜와 새로운 시도를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적이 다르면 다른 문화와 방식에서 배울 수 있고, 성격이 다르면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 방식도 다양해집니다. 결국 다양성이란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조직은 더욱 창의적이고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양성이 중요한 걸까요? 그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의 강화입니다.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요구, 시장의 변화, 기술의 발전, 사회적 책임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비슷한 생각, 비슷한 배경, 비슷한 시각만 가지고 있다면 해결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방식의 접근, 같은 틀 안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을 가진 팀은 다릅니다. 성별, 연령, 국적, 학력,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훨씬 더 다채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젊은 직원은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고, 경험 많은 직원은 과거의 사례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화권에서 온 동료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나 시도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나면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기업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다양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혁신 성과가 뛰어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데이터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제로 여러 세계적인 연구 결과는 다양성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성과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이나 인종 등에서 다양성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 성과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양성이 높을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시장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며 인재 확보에도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글은 다양한 국적, 문화 배경을 가진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다른 시각과 경험을 교류하면서 구글은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정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지금처럼 쏟아져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세계적인 소비재 기업 유니레버를 들 수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소비자층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사내에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키워왔습니다. 실제로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리더를 세움으로써 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었고, 이는 곧 브랜드 신뢰도와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다양성은 단순히 조직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과 성과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연결됩니다. 결국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는 경쟁력 그 자체이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조직이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경쟁력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조직에서는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더 창의적인 성과가 만들어집니다. 다양성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기업과 조직은 단기적인 성과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 바로 다양성과 존중 문화입니다. 첫째,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인재의 확보와 유지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급여가 얼마나 되는가, 회사가 안정적인가 같은 조건을 가장 먼저 따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돈이나 안정성만으로 회사를 고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일하는 공간에서 존중받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살펴봅니다. 내가 가진 배경, 나의 의견, 나의 개성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단순히 조직의 톱니바퀴처럼 취급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특히 MZ세대는 회사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발언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지, 성별이나 나이 때문에 업무 기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지, 장애나 출신 배경 때문에 배제되지 않는지 등을 눈여겨봅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수한 인재들이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곧 조직에 대한 애착을 약화시키고 이직을 결심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단순히 개인이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지식, 경험, 네트워크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조직은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더라도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조직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사람들은 이곳에서는 내가 존중받는다. 여기서는 내 의견이 의미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속감과 충성도가 생기고 조직을 떠나지 않고 오래 함께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양성과 포용성 프로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중받는 환경이야말로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고 또 그들이 오래 머무르게 하는 핵심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조직은 점점 인재 풀풀이 좁아지고 우수한 사람들을 붙잡아 두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조직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오래 함께하는 곳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둘째,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회적 신뢰입니다. 오늘날 소비자와 사회는 기업을 단순히 돈을 버는 기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제품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선택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소비자는 그 기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화를 운영하고 있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까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특히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기업은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됩니다. 조직 내부에서 차별을 줄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존중받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회는 그 기업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신뢰는 단순한 이미지 제고를 넘어서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저 회사는 단순히 성과만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퍼지면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차별적인 문화를 방치하는 기업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최근에 여러 사례가 보여주듯이 차별적 발언이나 불평등한 인사제도가 드러나는 순간 사회적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 신뢰를 잃은 기업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브랜드 가치는 곤두박질치며 회복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는 단순한 외부 평판 관리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자산이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문화는 내부 직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 소비자와 사회 전체가 그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는 묻습니다. 이 기업은 사람을 존중하는가? 다양성을 인정하는가? 포용적인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조직만이 사회적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변화 대응 능력입니다. 사회와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고 인구 구조는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글로벌화는 다양한 문화와 경쟁자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 또한 점점 더 다양해지고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조직이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관점에만 갇혀있는 조직은 위기 상황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모든 구성원이 비슷한 배경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변화가 닥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대안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은 훨씬 더 유연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전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 젊은 세대 직원은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읽어내고 중견 직원은 경험을 기반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화권 출신의 동료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이 모일 때 조직은 변화에 훨씬 강해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다양성과 존중 문화는 단순히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든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조직이 오래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건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은 새로운 인재들이 모이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변화에도 끄떡없는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양성과 존중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성과 존중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정관념과 편견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은 개인 차원에서는 사소한 생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조직 안에서 반복되고 구조화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성과까지 나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꼼꼼하지만 리더십에는 약하다라는 고정관념이 조직 안에 뿌리내려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성 직원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보여도 중요한 프로젝트 리더 자리는 배제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유능한 인재가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직은 리더십 풀을 좁히는 스스로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나이가 많으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어렵다라는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이 퍼져 있으면 중장년층 직원에게는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외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장년 직원이 젊은 세대와 협업했을 때 훨씬 더 균형 잡힌 해결책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조직은 경험과 혁신의 균형을 잃게 되고 성과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신 지역이나 학교 배경에 대한 편견도 조직을 갉아먹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이라서 배제하거나 학벌에 따라 능력을 단정하는 문화는 구성원들의 사기를 꺾습니다. 능력보다 배경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퍼지는 순간 직원들은 성과보다는 눈치와 줄서기에 집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결국 고정관념과 편견은 개인에게 상처를 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직 전체의 성과를 해치고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장벽이 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문화는 인재를 잃고 혁신의 기회를 놓치며 갈등과 불신을 키워나갑니다. 반대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조직은 더 넓은 시야와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존중이 없는 직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있고 그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며 성과도 일정 부분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존중이 결여된 조직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정적 영향이 성과와 신뢰도까지 잠식해 들어갑니다. 첫째, 존중이 사라진 직장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문제는
바로 소통의 단절입니다. 조직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협력하는 공간인데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회의가 열리고 보고가 오가며 소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대화가 사라져버립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지시가 항상 옳다고 전제되는 환경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구성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도 그건 필요 없어. 너는 아직 몰라라는 반응만 돌아온다면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의견을 내봤자 무시당하거나 평가절하된다는 경험이 쌓이면 직원들은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침묵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회의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몇 명만 발언하고 나머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보내는 형식적인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누가 감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 혹시나 새로운 생각을 제안했다가 비난을 받거나 웃음거리가 될까봐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조용히 있는 게 안전하다는 심리가 조직 전체에 퍼집니다. 그 결과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차고 보고서는 뻔한 내용으로 채워지며 조직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소통이 단절되면 문제 해결 능력마저 약화된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고객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직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목소리가 올라오지 않으니 경영진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결국 조직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위기를 놓치고 사태가 커진 뒤에야 뒤늦게 대응하게 됩니다. 이는 막대한 비용과 신뢰 손실로 이어집니다. 둘째, 존중 없는 조직에서는 불신과 갈등이 커집니다. 존중은 곧 신뢰의 바탕입니다. 동료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직장에서는 작은 오해도 쉽게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업무 분담에서 발생한 불만도 존중이 없는 환경에서는 나를 무시했다, 차별받았다라는 감정으로 확대됩니다. 갈등이 반복되면 팀워크는 깨지고 서로를 경쟁자로만 바라보게 되며 협력보다는 회피와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소통이 막힌 조직에서는 불만이 내부에서 골마가게 됩니다. 말할 기회가 없고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직원들은 불만을 속으로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그 불만은 뒷담화나 소모적인 갈등으로 터져나옵니다. 소통의 창구가 막혀 있다는 사실이 구성원들에게는 이 조직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이는 곧 소속감과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결국 존중 없는 직장은 대화가 멈추고 대화가 멈춘 조직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혁신적인 해결책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닫히는 순간 조직은 귀를 잃어버리고 귀를 잃은 조직은 눈앞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정체되거나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조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구성원들의 몰입도입니다. 단순히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느끼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받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태, 이것이 진정한 몰입입니다. 그런데 존중이 사라진 직장에서는 이 몰입이 무너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내는 의견, 내가 가진 존재 자체가 조직 안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더 기꺼이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존중이 없는 직장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사소한 아이디어조차 평가절하될 때 사람은 점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기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몰입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몰입하지 않습니다. 시킨 일만 하자, 괜히 나서봤자 손해다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결국 최소한의 성과만 내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조직은 열정 없는 평균 수준의 결과만을 얻게 됩니다. 뛰어난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고 새로운 시도는 사라집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빠른 사회에서 평균적인 성과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또한 몰입이 떨어진 조직은 사람들이 빨리 지치고 떠나게 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단순히 일에 대한 흥미 저하를 넘어 직장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키웁니다. 그래서 결국 이직을 결심하거나 남아있더라도 몸만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른바 조용한 퇴직 현상이 바로 존중 없는 직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즉, 존중이 없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인재를 데려와도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역량은 잠들어버리고 조직은 평범한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존중이 살아있는 직장은 다릅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귀 기울여 듣고 구성원의 기여를 인정하며 존재 자체를 존중할 때 직원들은 스스로 몰입할 이유를 찾습니다. 이 차이가 곧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결국 존중 없는 직장은 몰입을 잃은 조직입니다. 몰입을 잃은 조직은 성장할 수 없고 오히려 점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존중 없는 직장을 오래 참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본인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곧바로 회사를 떠나버립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한 명의 인재를 잃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경험과 기술, 관계망까지 함께 잃게 됩니다. 이직이 잦아지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고 적응시키는데 계속해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결국 조직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됩니다. 존중이 없는 조직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이직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급여나 복지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내가 존중받는가,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존중이 사라진 환경에서는 오래 버티지 않습니다. 존중 없는 직장에서 직원들이 흔히 느끼는 감정은 무력감과 소외감입니다. 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무시당하거나 성과를 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곧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구나. 이 깨달음은 조직에 대한 애착을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직원들은 마음을 접고 기회가 보이는 순간 곧바로 회사를 떠나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이직 사유를 조사해보면 연봉 불만족보다 조직 문화 불만족, 그 중에서도 존중 부족이 중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급여나 복지는 협상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존중이 없는 조직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은 더 빠른 탈출구를 찾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회사를 떠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이탈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호가 됩니다. 나도 존중받지 못하는데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도미노처럼 퍼져나갑니다. 결국 조직은 우수한 인재들을 연쇄적으로 잃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도 같은 이유로 또다시 이탈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인재를 잃는 것은 단순히 사람 한 명이 떠났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쌓아온 경험, 지식, 네트워크까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결국 존중 없는 조직은 인재를 잃는 동시에 엄청난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존중이 있는 직장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는 내가 존중받는다, 내가 기여한 것이 인정받는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굳이 다른 곳을 찾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환경은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며 조직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결국 존중 없는 조직은 사람을 붙잡아 두지 못하고 존중 있는 조직만이 인재를 지키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섯째, 존중이 사라진 직장의 마지막 문제는 바로 외부 신뢰의 상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존중 문화는 내부 직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문화와 태도는 반드시 외부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조직 안에서 존중이 부족하면 그 결과는 직원들의 불만, 고객 응대의 태도, 그리고 사회적 평가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부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 직원들은 종종 그 불만을 외부로 알립니다. 온라인 익명 게시판, SNS,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의 문제를 폭로하는 것이죠. 요즘은 한 명의 목소리라도 사회 전체로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의 불만이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존중이 없는 문화는 고객 서비스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부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일하는 직원이 고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불친절한 말투, 무심한 태도, 차별적인 언행은 결국 고객 경험을 해치게 되고 고객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이 회사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고객이 느끼는 신뢰는 제품의 품질만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하는지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런 신뢰의 붕괴는 곧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한번 존중하지 않는 회사라는 인식이 생기면 소비자는 기꺼이 그 회사를 외면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차별적 언행이나 내부 문제로 사회적 비난을 받은 뒤 불매운동이나 매출 급락을 겪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뢰를 잃는 데는 하루가 걸리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결국 존중 없는 직장은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외부에서의 평판과 경쟁력마저 잃어버립니다. 직원의 불만은 곧 사회적 신호로 읽히고 고객 경험은 브랜드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존중이 없는 조직은 소비자에게도 신뢰를 줄 수 없으며 이는 곧 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존중은 내부 직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이 사회와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존중이 없는 직장은 외부 신뢰를 잃고 존중이 살아있는 직장은 고객과 사회로부터 더 큰 지지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존중이 사라진 직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계속해서 발생시킵니다. 갈등 관리 비용, 인재 유출 비용, 성과 저하로 인한 손실,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다양한 형태로 손해가 쌓여갑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직은 점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결국 존중 없는 직장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직원 개개인은 무기력과 불만 속에서 일하게 되고 팀은 협력을 잃어버리며 조직은 신뢰를 잃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존중이 없는 직장에서는 진정한 성과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중 없는 직장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반대로 존중이 살아있는 직장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까요? 존중 문화가 뿌리내린 조직은 단순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협업이 증진되고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며 결국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첫째, 협업이 증진됩니다.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분위기에서는 사람들의 입이 열립니다. 회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동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집단지성이 살아납니다. 내 생각이 존중받는다는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하고 이는 곧 더 나은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팀은 갈등이 생겨도 쉽게 해결합니다. 내 의견도 일리가 있다는 태도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됩니다. 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협업을 원활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업무 몰입도가 향상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때 더 큰 의미와 동기를 느낍니다. 내 의견이 귀 기울여지고 나의 기여가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스스로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해야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일로 전환하게 만듭니다. 존중받는 환경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몰입하고 더 나아가 조직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대로 존중이 없는 조직에서는 자발적 몰입이 사라지지만 존중이 있는 조직은 몰입을 자극하는 동기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셋째, 성과 창출로 이어집니다. 협업이 잘 되고 몰입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성과는 달라집니다. 존중 문화가 정착된 조직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오고 문제 해결 속도도 빨라집니다. 팀워크가 강화되니 중복 업무나 비효율이 줄어들고 업무 효율성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존중 문화가 고객에게도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내부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는 곧 고객 만족과 신뢰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매출과 성과로 나타납니다. 결국 존중 문화는 단순히 좋은 조직 분위기를 만들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몰입을 자극하며 성과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입니다. 존중 없는 조직은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외부 신뢰를 잃지만 존중이 살아있는 조직은 내부적으로 강해지고 외부로부터 더 큰 신뢰와 성과를 얻게 됩니다. 존중 문화가 단순히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개념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누구나 의견을 내도 무시당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존중의 원칙입니다. 실제로 구글은 수년간 내부 프로젝트를 통해 팀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 것이 바로 심리적 안정감, 즉 존중의 문화였습니다. 구성원들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더 많은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협업이 활발해지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스타벅스를 들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직원들을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 노동력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에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존중의 문화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몰입을 이끌어내고 서비스 품질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매장에서 느껴지는 고객 경험은 직원들이 존중받으며 일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유지하며 매출 성과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존중 문화는 단순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협업과 몰입을 자극하고 궁극적으로 성과로 이어지는 핵심 전략입니다. 존중 없는 조직은 성과를 잃지만 존중이 살아있는 조직은 성과를 얻습니다. 조직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발언 독점입니다. 회의나 토론 자리에서 특정인, 특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나 성격이 강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듣기만 하는 상황이 흔히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 조직은 한 사람의 시각에만 갇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존중 문화가 살아있는 조직은 다릅니다. 발언의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 사회자가 아직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라고 유도하거나 발언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방식이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격이 조용한 직원도 의견을 낼 수 있고 신입사원이나 젊은 직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언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때 조직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숨겨져 있던 문제 해결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직원들은 내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곧 몰입도와 소속감을 높입니다. 발언 독점은 협업을 막지만 발언의 균형은 협업을 활성화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바로 개인 차원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말 속에 차별이나 무시는 숨어들기 쉽습니다.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누군가를 무심코 일반화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자리에서 특정인의 의견만 듣고 넘어가거나 무심코 동료를 배제하는 태도는 존중과 거리가 멉니다. 작은 말과 행동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존중 문화의 첫걸음입니다. 경청 훈련이 필요합니다. 존중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의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상대의 이야기를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청 훈련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함께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기, 고개 끄덕임과 시선 맞추기로 반응하기, 당신이 그렇게 느낀 이유가 있군요라고 되짚어주기 같은 작은 습관이 경청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의 점검과 경청은 단순히 좋은 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중 문화를 조직에 퍼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작은 파동이 점차 조직 전체로 확산됩니다. 존중은 거창한 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개인의 언어와 경청 태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서 팀 차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도 팀 전체가 존중의 원칙을 공유하지 않으면 변화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회의 문화는 팀 차원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영역입니다. 많은 조직에서 회의는 몇몇 사람만 발언하고 나머지는 침묵하는 자리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존중을 기반으로 한 회의 문화는 다릅니다.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발언 기회를 고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발언이 적은 사람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것, 직급이나 연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태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회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팀 안에 존중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주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또한 팀 차원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한 번씩 존중의 언어쓰기 캠페인을 여러 구성원들이 서로 주고받은 존중의 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은 다양성을 주제로 한 작은 워크숍이나 사례 나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팀이 존중을 하나의 가치로 선언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팀 차원의 회의 문화 개선과 존중 캠페인은 개인의 실천을 넘어 집단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존중은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팀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일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조직 차원에서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와 규정, 그리고 정례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과 팀의 노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조직 전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변화는 쉽게 흐려지고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먼저, 제도와 규정의 측면에서 조직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성희롱이나 차별 발언, 배제 행동과 같은 존중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절차로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떤 창구를 마련할 것인지 규정으로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규정이 모호하면 결국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명확한 규정은 구성원들에게 이 조직은 존중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는 신뢰를 줍니다. 또한 제도는 단순히 처벌만이 아니라 예방과 지원에도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상담 창구나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존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구성원을 인정하거나 보상하는 제도도 효과적입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조직 차원에서 장려하고 격려할 때 구성원들은 존중이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기준임을 체감하게 됩니다. 교육 역시 핵심 요소입니다. 존중 문화는 한 번의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심한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새로운 구성원들은 기존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례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채우는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와 실습을 포함해 실제로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교육은 구성원들에게 존중의 가치를 다시 확인시키고 일상에서 실천할 동기를 새롭게 불어넣습니다. 이처럼 조직 차원의 제도, 규정, 그리고 교육은 개인과 팀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존중 문화를 일시적인 분위기가 아닌 장기적인 문화로 정착시킵니다. 결국 존중은 선언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그 안에서 안전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다름은 차별의 이유가 아니라 성장의 자원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자원입니다. 조직이 다양성을 존중할 때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고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존중이 모여 큰 신뢰를 만든다. 거창한 선언이나 제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작은 존중입니다. 동료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불편한 농담을 하지 않는 것, 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는 것 같은 작은 실천이 모여 조직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다짐을 하나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일상에서 바꾸고 싶은 언어나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떠올린 작은 변화가 내일부터 실천된다면 그것이 바로 존중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 한 걸음이 조직 전체를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